강시호 씨가 자진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특검에 제출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여기에 소위 죄수의 딜레마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이 죄수의 딜레마 어떤 뜻인지 그리고 이게 이번 수사에서 지금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좀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변호사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기업분쟁연구소 대표 변호사이죠. 조우성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봤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거죠? 죄수의 딜레마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의 그 용의자가 서로 정보가 통제되어 있는 거예요. 통제가 돼 있어서 이게 이제 게임 이론에서 나오는 건데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이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간의 비밀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두 사람에게 유리한데 네. 저 사람만 만약에 자백을 해버리면 내가 끝까지 비밀을 유지하면 내가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불신 때문에 자백을 해버리는 둘 다 자백해버리는 둘 다 자백을 해버리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 자 지금 이제 우리 어제 신문에서 그 뉴스에서 말했던 장시호 씨 관련해서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뭐 변호사들이 붙어 있고 서로 간에 아마 정보가 다 공유가 될 텐데. 그럼요.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에서는 서로 간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여기는 장시호 변호사랑 최순실 변호사랑 서로 다 연락하겠지. 예. 이렇게. 예. 근데 이제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는 그게 구속된 피해자의 심리 상태랑 아주 직결되는 거예요. 어떤데요? 막상 구속이 되고 나면 우리 서울만 하더라도 서울구치소니 남부구치소니 소위 구치소는 미결수들이 있는 곳인데 예. 미결수들이 구치소에서 24시간 하는 일은 과연 내가 어떤 형을 받을 것인가? 과연 내가 나갈 수 있을까? 그거 궁리하는 거죠.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변호사가 가서 나름대로 이제 전략을 얘기를 해도 그 안에서 온갖 얘기를 다 듣거든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 사건도 생물에 비유하는데 네.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매일매일. 그러면 이제 간접적으로 뉴스를 듣다 보면 장시호 씨 입장에서도 과연 이모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파워가 좋긴 했는데 계속 막아줄 것인가. 네. 그리고 뚝이 무너지듯이 점점 뭔가 금이 가는 것을 보게 되면 예. 본인도 불리한 거죠. 불안한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 특검이 상당한 수사 베테랑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예.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그 에드블런을 띄우면서 발표를 하고 이런 것도 예. 지금 관련자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나름대로 공고한 연대를 자꾸 이렇게 끊어내는 금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지금 때 그 장시호가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최순실이 시켜서 네. 최순실의 집에 가서 가져다가 모처에다가 놔뒀다가 네. 그런데 그게 CCTV에 찍혔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래서 특검이 그게 뭐이냐라고 하니까 그 사실 모처에 있다라고도 말 안 하면 뭘 찾을 수도 그렇죠. 있는 건데 네. 태블릿 PC가 있다. 그러니까 주목이 되는 거고 자기 변호인을 통해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 소식을 접한 최순실의 반응이 최순실 씨의 변호인을 통해 나온 반응에 의하면 장시호한테 뒤에서 온갖 짓을 다 한다. 이렇게 격분했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이 말을 맞추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뭔가 맞춰놓은 그 구도가 깨진 거죠. 네. 근데 결국 이건 특검의 수사 기법인데 네. 우리나라는 그 플리 바게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형량을 형량 서로 협상하는 거. 네. 원래 미국에는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내부적인 담합을 깨기 위해서는 어떤 내부 고발자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그 플리바겐 제도는 없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예. 우리나라는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라고 그래서 예. 검사가 공소권에 아주 큰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기소를 하더라도 어느 적용 법조를 할 것인가가 검사가 좀 정할 수 물론이죠. 있고 또 판사가 나중에 판결문을 쓸 때 예. 주로 이렇게 집행유예로 석방을 해줄 때 들어가는 문구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반성을 했고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장시호 씨가 아들을 그렇게 보고 싶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술술 진술한다는 거 아니에요? 특검 입장에서는 계속 우리의 주 대상은 최순실 씨다. 예. 같이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되게 심리적인 접근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장시호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 당신한테는 좀 가벼운 형량의 죄로 구형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일종의 협상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장시호 씨가 전과가 많아서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사실은 특검 입장에서는 이 호랑이 앞에 그냥 생쥐죠. 얼마든지 요리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런 케이스가 지금 특검 수사에서 보이는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2대 그 부정입학 사건에서
사실 교수님들은 예. 학교에만 계셨잖아요. 예. 이게 특검에 가게 되면 세상이 달라요, 사실은. 그 특검들이 이렇게 오르고 뺨치고 하는 그 과정을 예. 버텨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대 그 부정입학 사건에서도 꽤 많은 균열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아직 균열이 나타난 증거까지는 없고. 몇몇 지금 균열이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네. 최초로 구속된 유철균 교수가 예. 자신은 김경숙 학장의 부탁을 받고 그렇죠. 그런 예.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끝까지 자기가 철옹성처럼 막다가 네. 약간 그 수사에 협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특검은 계속 우리의 메인 타겟은 당신이 아니야. 위로 간다. 예, 협조를 해. 예. 그게 이제 검찰들이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도 지금 특검이 굉장히 속도를 내는데 네. 김기춘, 조윤선을 맨 뒤에 놔두고 네. 지금 전부 밑에서부터 가고 있잖아요. 원래 그 기업 수사가 그렇습니다. 사원, 대리부터 불러서 자료를 이렇게 쫙 확보를 해 놓습니다. 네. 그러면 위에 이제 사장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서 완전히 부인하려고 이렇게 가면 네. 검사님이 저기 힘 빼시지 마시고요. 지금 자료 다 있거든요. 부인하시면 저희들 영장 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밑에부터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 보통 저희들 변호사들은 그 가장 약한 고리 한 고리가 딱 끊어지면 전체가 다 이제 드러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검사들은 누가 약한 고리인지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뭐 성정이라든가 예. 그 사람의 배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세게 특별히 타겟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그 대통령한테 나쁜 사람이라고 찍혀가지고 옷을 벗었던 노태강 전 체육국장 같은 사람들이 참고인으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잖아요. 네. 피해를 본 분은 자신이 피해 본 바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할 것이고 네. 이건 누구 지시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네. 동시에 지금 정확히 이름은 안 나오지만 현직 문체부 공무원들을 다수 지금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아까 말씀하신 사원 대리부터 불러서 네. 자료 확보하는 그 차원이다. 그러니까 한 100마디 말을 하면 그중에서 정말 특검이 정말 이렇게 잘 쓸 수 있는 한 두세 마디 말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모자이크를 다 끌어모은 다음에 예. 나중에 제일 정점에 있는 사람에게 들이미는 거죠. 예. 네. 그럼 바로 이런 것도 지금 장시호, 최순실 씨와 같은 그런 죄수의 딜레마하고도 다 연결된다고 다 봐야 연결됩니다. 됩니까? 그래서 이 사실 단독범은 자기 혼자만 어떻게 뭐 잘 하면 되는데 원래 이게 공범들이 있으면은 구치소 내에서도 서로 이렇게 접견 못하게 하거든요. 예. 철저하게 그걸 이제 막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정말 우리가 2인 상박이라 그래서 다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걷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10명이 다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이라도 이 핀트가 어긋나면 다 무너지거든요. 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관련자가 많은 사건일수록 특검은 여러 가지 그 약한 고리를 잘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하긴 이번에 특검은 참 이례적으로 구치소까지 압수수색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저도 참 처음 봤는데요. 네. 사실 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검이 원래 수사를 원래 잘하는 사람들인가. 근데 저는 우리나라 검찰도 수사 잘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특검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네. 별로 눈치를 안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이 만약 그냥 모든 제한 없이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특검처럼 했을 거예요. 다 이 정도 실력을 갖고 저는 이 있죠? 정도 실력 갖고 다 보면 검찰 출신들이니까요. 예. 근데 그게 여러 가지 뭐 앞선 정부에서 눈치도 보고 그랬던 그래서 검찰도 이번에 보면 특검에 사실 검찰 조직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의 자존심 회복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영역별로 한번 나눠서 봅시다. 네. 블랙리스트 부분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문체부 하위 공직자부터 피해 본 사람부터 이게 다양하게 지금 포석을 깔아서 거의 최종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전직 장관까지 이미 구속영장 청구가 된 상태니까. 네. 자, 뇌물죄의 경우는 네. 이건 기업하고 돈을 받은 측하고 네. 이거는 서로 금가게 만들기가 어려운 대목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를 대가성을 바라고 돈을 줬다라고 하는 순간 기업도 처벌받으니까 자기는 절대 대가성 없었다고 할 것이고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 뇌물죄는 이게 소위 그 쌍방범죄거든요. 네, 예. 받은 사람은 수뢰죄, 준 사람은 증뢰죄. 그렇죠. 그래서 보통 뇌물죄는 보면 준 사람이 줬다고 하면 대부분 다 준 사람이 줬다고 하면 검사는 준 사람은 좀 적게 처벌하고 받은 사람을 처벌을 합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걸려 있는 경우인데 사실 제가 만약에 삼성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뇌물을 줬다는 것보다는
강요에 의해서 압력을 받고 협박을 받아서 이제 돈을 줬다 그러면 예. 공갈죄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피해자로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특검은 원래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받았던 그것과 직무와 연관성, 그렇죠. 직무 연관성을 대단히 보거든요. 예. 근데 뇌물죄는 직무 연관성이 점점점 넓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2월 1일 날 돈을 주고 12월 3일 날 인허가를 받았다. 네. 요즘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편하게. 그러니까 보험을 든다는 식으로 해서 6개월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하는데 소위 포괄적인 대가 관계로 인정을 많이 한단 말이죠. 예. 결국 이 제3자 뇌물죄는 아마 이번에 처음 이런 죄가 있는지를 아셨을 텐데 예. 뇌물죄는 공무원이 자기가 받으면 뇌물죄인데 그게 아니고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딴 사람에게 이제 속칭 쿠션을 줘가지고 그쪽으로 주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결국 그러면 원래 뇌물죄는 공무원만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에요. 네. 그런데 최순실 씨는 이제 공범은 신분이 없어도 될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업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협박당했다라고 계속 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결국은 특검은 자 그러면 그 돈을 준 것과 이 다른 어떤 인허가라든가 예. 이해의 폭력을 계속 이렇게 들이밀 거예요. 예. 들이밀고 사실 그중에는 어떤 인허가 내지는 그 민원을 처리받은 것과 돈을 준 시점이 근접한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중에 뭐 부장이나 차장이 예 사실 뭐 그런 부분이 연관이 돼 있었습니다. 내지는 그런 멘트 몇 가지라도 나오면 예, 또는 뭐 그런 정도로 우리는 인식했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미필적 고의거든요. 예. 그러면 확정적 고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미필적 고의. 저는 특검이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네. 포괄적 대가를 노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그런 네. 대가 없이는 줄 리가 없거든요. 내일 이재용 부회장이 아침에 나가는데 네. 어떤 논리로 대응할지 좀 이거 봐야 되겠고 예. 특검이 어디까지 증거를 갖고 있는지. 예, 원래 근데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이 동석할 수가 있는데 네. 내일 참고인으로 아니요, 피의자. 피의자입니까? 피의자면 아마 변호인도 동석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 있으니까. 보죠. 그리고 이제 그 배경에 깔린 모든 것의 제일 핵심은 국정농단 사태 부분입니다. 네. 여기야말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그 사이에 안종범, 정호성 뭐 이런 사람들이 쭉 포진돼 있잖아요. 네. 근데 정호성 비서관의 경우도 초창기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상당히 술술술 얘기하다가 네. 요즘 재판에 임하면서 태도가 바뀌고 있다. 네. 이건 오히려 이 서로 변호인 간의 연락을 통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적 전략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까지 나오잖아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검찰은 사실은 이제 그 밀실에서 수사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법원으로 오게 되면 이게 사실 공개 재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막이 끝나고 2막이 되는 건데 예. 이런 법원 재판에서는 또 거기에 따른 방어 논리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에서 그동안 이렇게 만들어졌던 자료, 증거, 이 증거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것인데 그거는 뭐 대부분 다 그래요.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자료는 사실은 내가 강압에 의해서 진술됐다. 또는 여기에 있는 몇 개 자료는 소위 적법 절차에 의해서 준 것이 아니다. 네. 약간 뭐랄까 그 좀 흠집을 내는 거죠. 증거의 효력을 상실시키게 그렇죠. 하는. 네. 그건 일반적으로 변호인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건에서도 변호인들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된통 맞는 경우가 판사가 입장에서는 반성하고 있지 않다. 개선의 정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줄타기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당연히 이제 첫 도입이니까 뭐 증거에 대해서도 다투고 하는데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거 계속 어디까지 갈 거냐. 내지는 사실은 밑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모든 짐을 대통령으로 밀고 네. 하는 게 뭐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네. 심지어 안종범 전 수석의 경우는 자신이 깨알같이 쓴 업무 수첩 있잖아요. 네. 업무 일지 그것마저도 증거 능력 인정 못한다고 했다고 그래요. 네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했더니 그런 논리군요. 그게 이제 소위 우리 미란다 법칙 아시잖아요. 네. 미란다 법칙이 뭐냐 그러면 미란다라는 사람이 마약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체포하면서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그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제 영미법은 이런 절차를 되게 중요시하는 네,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점점 영미법처럼 와가지고 문제가 있는 어떤 증거의 수집은 증거 능력에서 배제하겠다라고 예. 하는 게 점점 우리 대법원이 글로 가고 있어요. 그 뭐 일종의 독수독과론이라고도 말하죠. 독수독과론이라고 하죠. 그러면 안종범 수석의 업무 일지를 좀 부당한 방법으로 입수했으면 증거 능력이 인정 안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런데 판사 입장에서는 증거 능력과 증명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판사는 일단 그 기록들을 어떻게든 직간접적으로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미국처럼 아직까지 엄격한 독수 독과론을 쓰고 있지는 않아요. 아. 오히려 판사가 볼 때는 아까 말한 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네. 알겠습니다. 개전의 정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독에 물들어 있으면은 그 나무에 열린 열매도 독에 물들어 있다라는 네. 게 독수 독과 아니겠습니까? 네, 네. 즉 불법적인 내진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그것도 독에 물든 거기 때문에 증거가 안 된다는 건데 네. 증거 능력보다 더 중요한 증명력. 네. 증명력은 판사가 인정할 수 있다. 이게 원래대로 하면 증거 능력이 없으면 증명력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 미국은 배심제지 않습니까? 배심제. 예. 배심제는 배심원들 일반인들이 그렇죠. 이런 그걸 판단하죠. 재판을 하기 때문에 증거법이 되게 엄격해요. 예.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이렇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문제가 있는 증거 좀 더티한 에비던스라 그러는데요. 더러운 증거는 아예 배제시키는데 이제 우리나라 배심원 여러분 이거는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그렇죠.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형사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판사가 하니까 우리나라 형사법 일단 내보세요. 네.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판단할게요. 내가 판단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막 밀어붙이는 게 나중에 어떤 역풍을 맞을지는 사실 변호인들은 좀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반성하고 있지 않다. 예. 더 오히려 더 중죄에 처해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될 수도 그럴 있다.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특검이 하여튼 화려한 수사 기법을 쓰고 있다. 이런 설명을 쭉 들었는데 네. 아까 왜 2인 3각 뭐 10인 10각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 무너지겠죠? 무너질 확률이 크다고 보고 제가 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 담합 우리 그 공정위에서 담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담합은 작년에 모 라면 회사는 1,000억의 과징금을 받았어요. 예. 담합은 소위 이게 불법의 연대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특히 과점 업체들끼리는 딱 서로 연대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깨기 위해서 리니언시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리니언시가 뭐냐 그러면 고자질하는 거예요. 예. 자, 이거 저 사실 담합했습니다라고 하면 예. 제일 첫 번째 고발한 사람은 과징금을 면제해 줍니다. 아예 면제? 아예 면제해줘요. 예. 2등은 50%. 그럼 어떤 문제가 이건 역시 서로 과점업체끼리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엠네스티 플러스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만약에 내가 2등밖에 안 돼, 3등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고자질이 2등, 가서 3등이다? 더 많이 사실은 더 있었어요. 예. 이게 엠네스티 플러스 제도고 이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고자질한다? 더 고자질하는 거죠. 그럼 또 거기도 면제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앞서 있던 1등은 2등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이런 제도가 있냐고 하면 불법을 연대한다 하더라도 네. 그것보다 더 큰 페널티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자발적으로 고자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죄수의 딜레마가 이 공정거래법상은 많이 그렇군요. 되고 있습니다. 결국 불법의 연대는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리고 깨지게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영원히 갈 것 같지만 우리 많은 교훈이 되는 거거든요. 네. 저렇게 결국은 각자 도생을 하는구나. 불법 연대만큼 약한 고리는 없다. 위험한 고리는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좀 다른 질문인데 짧게 네. 대답해 주세요. 네. 그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네. 7시간 서류 냈잖아요. 예. 근데 뭐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왜 그래요? 자, 왜냐 그러면 변호사들은 그 얘기합니다. 의뢰인이라 클라이언트, 네. 의뢰인 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의뢰인 중에 제일 힘든 의뢰인이 아니 변호사가 이렇게 해줘야죠. 소통도 안 되고 그다음에 되게 고압적이고 그러면 변호사들은 법원에다 뭔가 하기는 해야 되고 예. 중간에서 진짜 너무 힘든 거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의 변호인들 고생 무지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제대로 얘기도 안 해주고 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소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변호인의 의뢰인을 리드해 가야 돼요. 예.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근데 지금 그 관계가 아닌 과연 거예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수사 과정 조금 더 흥미있게 지켜볼 수 있는 몇 가지 법률적 팁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특검이 최순실의 제2의 태블릿 PC 그 실물을 공개했네요, 아예. 그렇습니다. 모델명까지 다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삼성의 갤럭시 탭 SM-P815라는 이름의 모델이라고 하고 이 압수 당시에 이제 그 집행을 했던 수사관도 나와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태블릿 PC의 연락처에 등록되어 있는 이름이 최서원이라는 점, 그리고 이 여기에 등록된 이메일 계정이 이 최순실 씨가 사용하던 주소라는 점, 이 최순실 씨가 수십 차례 송신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들어서 이 최순실 씨의 소유가 맞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예. 또 이 이른바 이제 잔금 해제를 이제 패턴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을 볼 때
똑같이 다 L자형이라는 거죠. 최순실 씨의 모든 휴대전화가 L자형으로 잠금해제하게 돼 있는데 예. 이 태블릿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최순실 씨 소유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미 정상적인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거친 거다 이런 설명도 같이 해서 이 최순실 씨 측에서 계속 증거 능력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대응을 좀 하고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내용들이 삼성과의 내용이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메일 송수진의 주요 상대방은 독일에 있는 그 최순실 씨 일가의 자산 관리를 했던 사람으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 그리고 대한승마협회 전 전무인 박원호 그다음에 그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삼성전자의 이제 인물들이죠. 예. 이런 인물들 그다음에 뭐 노승일 K스포츠 재단 부장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순실 씨가 삼성 측과 직접 접촉했다는 증거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메일 내용은 이 최순실 씨가 만든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 지금의 이제 비덱스포츠의 설립 과정과 삼성이 보낸 지원금이 코레스포츠로 빠져나가게 되는 이런 사용 내역 그리고 부동산 매입과 이것에 대한 세금 처리 부분 이것까지도 다 논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상세히 나와 있다고 합니다. 예. 삼성은 코레스포츠에 돈을 보낸 건 사실인데 이 지원금이 최순실 씨 모녀를 위해서 쓰일 줄은 몰랐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왔다면 이런 해명에 대한 설득력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일각에서는 코레스포츠 자체가 이 최순실 씨 일가 지원을 위해서 삼성과 최순실 씨 측이 같이 만든 기획 법인일 수도 있다. 이런 이제 해석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내일 아침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소환되는데 신분도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네요. 그렇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뭐 내일 오전 9시 반에 소환이 된다고 하는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국민연금이 찬성 표결하는 대가로 최순실 씨 모녀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이 얘기인 거겠죠. 예.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뇌물죄 수사가 막바지에 들어섰다. 이런 뜻으로도 받아들여진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요. 지금 특검이 내리고 있는 판단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여러 차례 단독 면담을 하면서 이런 일련의 거래를 주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9월에 대구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을 따로 불러서 승마 유망주 지원 이걸 요청을 했다는 것이고 그 이듬해 3월에 삼성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 로드맵도 이 시기에 구체화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이후에 2015년 5월 말쯤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결의 공시가 났고 7월 달에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찬성을 의결했다는 거죠. 이 보름 뒤인 7월 25일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단독 면담을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 나온 보도가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항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겁니다. 예. 이후에 삼성이 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사장을 새로 독일에 보내게 됐고 그리고 8월 달에 최순실 씨와 삼성이 220억 원대 이 지원 계약을 맺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예. 말씀드린 대로 최종 종착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이 되겠는데 박 대통령이 삼성 합병을 돕는 대가로 최순실 씨 측에 금전 지원을 하도록 종용했다라는 것은 이제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사실상의 이제 경제적 가족, 즉 경제적으로 한 몸이다. 이 사안이 판명이 되면은 직접적으로 뇌물을 받았다. 직접적인 뇌물죄다. 이 적용도 가능한 그런 그렇죠. 상황이라는 거고요. 예.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신병 처리 방향을 다 결정할 방침이다라는 건데 지금 원론적으로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 이런 발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아주 주목되는군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이 태블릿 PC에는 국정교과서 관련 문제에 최순실 씨가 개입한 정황이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최순실 씨가 2015년 10월 13일에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앞두고 작성된 대통령 말씀 자료를 미리 받아보고 수정했다는 거지요.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역사관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당시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한 게 바로 이 전날이었거든요. 예. 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위한 출국을 3시간 앞두고 예정에 없던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서 이 대목을 그대로 읽었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국정농단 혐의가 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이에 대해서 정호성 전 비서관도 최근 특검 조사에서 이날 이루어졌던 이제 말씀 자료를 수석비서관 회의 전날인 12일 날 최순실 씨에게 보낸 사실을 특별히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거든요.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최순실 씨의 수정 사항이 유난히 많았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나쁜 사람이라고 찍혀서 공직에서 물러난 노태강 전 체육국장이죠. 문체부에 그렇습니다. 특검에 가서 조사받았죠. 그렇습니다. 2010
2013년 5월에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진재수 당시 문체부 체육정책과장과 함께 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출전한 승마대의 판정 시비를 조사하고 최순실 씨 측과 반대 측 모두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의 보고서를 올렸다가 나쁜 사람이더라라는 평가를 받고 공직에서 물러나게 된 그런 이제 사례죠. 그렇죠. 이거 대해서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류진용 전 장관이 뭐 거의 틀리지 않는 얘기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 확인을 해준 그런 예.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특검팀에 출석을 했는데 외압 때문에 물러난 게 맞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의에 의해서 나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하고 있고요. 박 대통령이 뭐 나쁜 사람으로 지목했다는 거 처음 알았을 때 어떻게 생각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라고 회고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혐의가 특검에서 명확하게 밝혀지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직업공무원제도 및 공무담임권 위반 혐의 이게 이제 분명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결국 탄핵 인용 결정의 근거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소위 블랙리스트 버스라고 하는 게 세종시를 향해 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정황을 듣고 분노한 문화예술인들이 뭐 문체부 앞에 가서 기자회견, 거리공연 이런 항의 행동을 하겠다는 건데요. 오전 10시에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 결의대회하고 세종시에 있는 문체부 청사를 향하는 이 버스에 올랐는데 이 버스 이름이 블랙리스트 버스라는 거고 예. 약 200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그 블랙리스트 버스에 저희 서자키의 박서정 PD가 동승을 해서 현재 세종시에 가 있습니다. 한번 현장을 연결해 보죠. 박서정 PD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에서 박선영 PD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해 주세요. 네, 문화예술인들 200여 명은 오늘 블랙리스트 버스를 타고 오후 1시쯤에 세종시 문체부 청사 앞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일단 이분들을 막아서는 경찰 병력이 눈에 띄었고요. 또 도로를 점령하지 말라는 경고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문화예술인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도깨비굿이라는 굿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나게 판을 시작을 했고요. 또 검은 비닐봉지를 쓰고 조윤선 장관의 사퇴와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침묵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예. 네, 근데 아무래도 문화예술인들이다 보니까 사방에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 행동들이 쉴 틈이 없이 이어졌어요. 한쪽에서는 조윤선 장관 인형을 이분들이 트럭에 실어서 내려갔는데 여기에 검은 물감을 뿌리면서 구속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예술인들을 검열하는 정권에 부역하는 문체부, 더러운 문체부를 깨끗하게 해주겠다라면서 청소 퍼포먼스를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예. 예술인들이 오랫동안 정부에 참 쌓인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네, 블랙리스트 버스는 광화문에서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의 발언을 듣고 시작을 했는데요. 백기환 선생은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데도 모든 일정을 소화하면서 나중에는 목이 쉴 정도로 박근혜 구속해라. 구속을 하더라도 종신형을 내려야 한다라고 외치면서 문화예술인들을 독려했고요. 예. 그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분노한 예술인들이 모여서 문화행동을 지금 벌이고 계십니다. 가장 인상적인 게 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전국에서 몰려온 어린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한 7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노란색 우산을 들고 블랙리스트 예술인들 환영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었는데 예. 이분들은 자기도 나중에 문화예술인이 되고 싶은데 정부가 그들을 지원하기는커녕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돈을 끊고 있다니 너무 답답한 마음에 올라왔다라고 전하더라고요. 네. 지금은 뭘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어떤 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녁 식사를 마치고 7시부터 청사 앞에서 문화제를 하고 있고요.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도 지치지도 않고 계속 문화예술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이거 끝나면은 문체부 앞에 설치한 천막 텐트에서 단합대회가 자유롭게 있을 예정이고요. 예. 하룻밤을 여기에서 지내고 내일 아침 8시 문체부 청사 앞에서 조윤선 장관의 출근 저지투쟁 그리고 어허. 남은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예. 저도 여기서 하룻밤을 함께 지내고요. 내일 서울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예. 참고로 제가 오늘 문체부 옆을 기웃거리다가 조윤선 장관이 오늘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어요. 이건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내일 조윤선 장관을 아침에 만날 수 있을지 이왕이면 만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 추운 날씨에 그 텐트에서 뭐 난방기구 같은 거라도 있습니까? 난방기구 없어서 핫팩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생들이 많으시네요. 네. 예, 무사히 행사 마치고 내일 돌아오세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가 될 텐데. 그럼요.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에서는 서로 간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근데 여기는 장시호 변호사랑 최순실 변호사랑 서로 다 연락하겠지. 예. 이렇게. 예. 근데 이제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는 그게 구속된 피해자의 심리 상태랑 아주 직결되는 거예요. 어떤데요?
막상 구속이 되고 나면 뭐 우리 뭐 서울만 하더라도 서울 구치소니 뭐 남부 구치소니 소위 구치소는 미결수들이 있는 곳인데 예. 미결수들이 구치소에서 24시간 하는 일은 과연 내가 어떤 형을 받을 것인가? 과연 내가 나갈 수 있을까? 그거 궁리하는 거죠.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변호사가 가서 나름대로 이제 전략을 얘기를 해도 그 안에서 온갖 얘기를 다 듣거든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뭐 저희들은 뭐 이 사건도 생물에 비유하는데 네.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매일매일. 그러면 이제 간접적으로 뉴스를 듣다 보면 장시호 씨 입장에서도 과연 이모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파워가 좋긴 했는데 계속 막아줄 것인가. 네. 그리고 뚝이 무너지듯이 점점 뭔가 금이 가는 것을 보게 되면 예. 본인도 불리한 거죠. 불안한 거죠. 어허. 그리고 제가 볼 때 특검이 뭐 상당한 수사 베테랑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예.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그 애드블런을 띄우면서 발표를 하고 이런 것도 예. 지금 관련자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아주 그 것인가가 검사가 좀 정할 수 물론이죠. 있고 또 판사가 나중에 판결문을 쓸 때 예. 주로 이렇게 집행유예로 석방을 해줄 때 들어가는 문구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반성을 했고 아. 그러니까 뭐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장시호 씨가 아들을 그렇게 보고 싶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술술 진술한다는 거 아니에요? 특검 입장에서는 계속 우리의 주 대상은 최순실 씨다. 예. 같이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되게 심리적인 접근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장시호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 당신한테는 좀 가벼운 형량의 죄로 구형할 수도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일종의 협상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장시호 씨가 전과가 많아서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사실은 특검 입장에서는 이 호랑이 앞에 그냥 생쥐죠. 얼마든지 요리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런 케이스가 지금 특검 수사에서 보이는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2대 그 부정입학 사건에서 예. 사실 교수님들은 예. 학교에만 계셨잖아요. 예. 이게 특검에 가게 되면 세상이 달라요, 사실은. 그 특검들이 이렇게 오르고 뺨치고 하는 그 과정을 예. 버텨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2대 그 부정입학 사건에서도 꽤 많은 균열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아직 균열이 나타난 증거까지는 없고. 뭐랄까 나름대로 공고한 연대를 자꾸 이렇게 끊어내는 금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지금 때 그 장시호가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최순실이 시켜서 네. 최순실의 집에 가서 가져다가 모초에다가 놔뒀다가 네. 근데 그게 CCTV에 찍혔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래서 특검에 그게 뭐 있냐라고 하니까 그 사실 모초에 있다라고도 말 안 하면 뭘 찾을 수도 그렇죠. 있는 건데 예. 태블릿 PC가 있다. 그러니까 주목이 되는 거고 자기 변호인을 통해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 소식을 접한 최순실의 반응이 최순실 씨의 변호인을 통해 나온 반응에 의하면 장시호한테 뒤에서 온갖 짓을 다 한다. 이렇게 격분했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이 말을 맞추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뭔가 맞춰놓은 그 구도가 깨진 거죠. 네. 근데 결국 이건 특검의 수사 기법인데 네. 우리나라는 그 플리 바게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형량을 서로 형량 협상하는 거. 제도인데 네. 원래 미국에는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내부적인 담합을 깨기 위해서는 어떤 내부 고발자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그 플리바겐 제도는 없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예. 우리나라는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라고 그래서 예. 검사가 공소권에 아주 큰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기소를 하더라도 어느 적용 법조를 할 강시호 씨가 자진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특검에 제출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여기에 소위 죄수의 딜레마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이 죄수의 딜레마 어떤 뜻인지 그리고 이게 이번 수사에서 지금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좀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변호사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기업분쟁연구소 대표 변호사이죠. 조우성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봤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거죠? 죄수의 딜레마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의 그 용의자가 서로 정보가 통제되어 있는 거예요. 통제가 돼 있어서 이제 게임 이론에서 나오는 건데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이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간의 비밀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두 사람에게 유리한데 네. 저 사람만 만약에 자백을 해버리면 내가 끝까지 비밀을 유지하면 내가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불신 때문에 자백을 해버리는 둘 다 자백해버리는. 둘 다 자백을 해버리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 자, 지금 이제 우리 어제 신문에서 그 뉴스에서 말했던 장시호 씨 관련해서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변호사들이 붙어 있고 서로 간에 아마 정보가 다 공유. 지금 균열이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네. 최초로 구속된 유철균 교수가 예. 자신은 김경숙 학장의 부탁을 받고 그렇죠. 그런 예.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끝까지 자기가 철옹성처럼 막다가 네. 약간 그 수사 협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특검은 계속 우리의 메인 타겟은 당신이 아니야. 위로 간다. 협조를 해. 예. 그게 이제 검찰들이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도 지금 특검이 굉장히 속도를 내는데 네. 김기춘, 조윤선을 맨 뒤에 놔두고 네. 지금 전부 밑에서부터 가고 있잖아요. 원래 그 기업 수사가 그렇습니다. 사원, 대리부터 불러서 자료를 이렇게 쫙 확보를 해 놓습니다. 네. 그러면 위에 이제 사장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서 완전히 부인하려고 이렇게 가면 네. 검사님이 저기 힘 빼시지 마시고요. 지금 자료 다 있거든요. 부인하시면 저희들 영장 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밑에부터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 보통 저희들 변호사들은 그 가장 약한 고리 한 고리가 딱 끊어지면 전체가 다 이제 드러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검사들은 누가 약한 고리인지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뭐 성정이라든가 예. 그 사람의 배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세게 특별히 타겟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